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워드 키네마틱스하고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돌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500의 공공좌표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롤 피치 후에 피치 각은 90도니까 로봇은 끝단이 땅을 향하고 있겠죠.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겠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써서 XYZ 500에 0, 90도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계산을 하고 결과물이 Q1, Q2, Q3, Q5, Q6까지가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포워드 키네마틱스에 대입을 했더니 이 부분에 위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지션 이 각도들 여기 인버스 키네마틱스에서 얻은 마이너스 11.54도 43.86을 포지션에다 대입을 했더니 지금 보시면 그 좌표에 가 있고 로봇 끝단이 피치각이 90도라서 이 바닥을 향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간단한 사례로서 보시면 되겠고, 피치각이 0도에서 90도라서 이번에는 피치각이 000인데 500 좌표에서 600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고요. 그래서 지금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를 제가 같이 활용을 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활용을 해서 IK 500에 롤 피치오가 다 000이니까 로봇은 정면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각도를 지금 얻어서 12.49도, 47.87도, 화면이 너무 길어서 안 보이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각도 6개를 값을 읽어 오겠고요. 112.28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6도, 6.7도 이런 값들을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결과물은 70.64도, Q5입니다. 그 다음에 Q6 마지막 175.53도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지션에다 대입을 하면 이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500 좌표에 위치하고 있죠. 이 좌표가 X축으로 500이잖아요. 5칸 왔으니까 500이고 롤 피치오는 정면을 향하고 있죠. X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앞으로 가볼게요. 550이니까 이제 요 사이로 오겠고요. 여기를 목표로 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구하고 포지션 대입을 하면 11.26도, 50도, 104도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500에서 600, 현재 500인데 중간에 550 경유해서 600까지 올 겁니다. 이 값들을 대입을 하고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7도, 65도, 5.47도고요. 그 다음에 174.78도 대입을 하고 해봤더니 로봇이 이동을 했죠. 지금 아직 안 했네요. 이제 550에 왔고 롤 피치오는 현재 0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에서는 이제 600까지 이동을 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이제 550이 아니라 600까지 오고 이거를 해당하는 각도 되게 빨리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사실 지금 1000번 연산을 했는데 굉장히 잘 빠르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요새 좋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각도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YZ하고 롤 피치오가 들어가면 각도 6개를 리턴해 주니까 각도 6개를 다 찾아서 지금 대입을 했더니 60.27도, 그 다음에 마지막 Q6는 174.07도 대입을 했더니 로봇이 600으로 이동하고 보셨죠? 롤 피치오는 000을 유지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하고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인버스 돌리고 결과를 다시 포워드에다 넣고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실행을 하도록 뒤에서는 이제 바꿔놨고요. 오늘의 이제 본 내용 중에 하나인,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인 패스 플래닝에 대한 컨셉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플래닝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로봇 분야 쪽에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통 불리는 로봇 티칭을 하거나 또는 트래젝토리 플래닝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그 로봇
공학, 로봇 기술 쪽에 어떤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인문학적인 얘기들은 제 수업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맨날 수식과 프로그래밍이 난무하는 형태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로봇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1960년대쯤부터 나왔고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은 그냥 기계 제품이겠고요. 이때는 도대체 로봇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기구적으로도 복잡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우리 수업에서 나올 만한 삼자유도 푸마 타입 로봇이 이때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전자공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모터 제어하고 센서들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때부터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요. 80년대에 이미 현재 있는 로봇들의 기초적인 단계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사실 80년대 로봇은 그 센서하고 모터 쪽 등장하면서부터 제어 기법들 등장하면서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산업용 로봇입니다. 1990년대 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들이 그 전까지는 전용 제어기들을 필요로 했는데 컴퓨터하고 활용해서 하는 제어들이 많이 됐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90년대, 2000년대에 그 많은 로봇 자동화들을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90년대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뭐 자동차 기업들, 뭐 현대 기아, 예전에 대우 이런 데 보시면은 이미 제가 학교 다닐 때 90년대 초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미 견학을 가서 보면 로봇들이 그 용접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봇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 라인에 들어가서 공장 라인에서 동작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지능형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눈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60년대에도 됐던 똑같은 예제가 있고요. 80년대에도 똑같은 게 됐었고, 90년대에도 똑같이 되고, 2000년대에도 똑같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물체가 있는데 그걸 패치 앤 캐리라고 불리는 픽앤플레이스, 물체를 잡아서 이제 주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컵에서 물을 따라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 자체는 60년대도 되고요, 80년대도 됐고, 90년대도 됐고, 요새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한 유형의 데모를 계속하냐면은 각각의 시기에 따른 기술적 트렌드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된 데모입니다. 근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냥 컵에 물을 따라서 주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겠고 되게 지루한 데모처럼 보이십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술군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뭐냐면 로봇을 어떻게 티칭하는가, 교육시키는가에 대한 관점들이 많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로봇 티칭의 한 사례, 로봇이 사람을 따라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2010년대에 나온 뭐 영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2010년도에 연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90년대에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도대체 2010년도에 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 라고 보면 별거 없어요. 로봇이 있고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짚는 걸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60년대도 했고 80년대도 했는데 뭐가 다르냐? 옛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런 물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로봇이 2000년대까지 그렇습니다. 그냥 로봇은 눈을 감고요, 그 자리에 가면 물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위치에 가서 물체를 잡으면 돼요. 로봇은 실제 자기가 물체를 잡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그 좌표에 눈을 감고 가서 손을 클릭한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2010년도 2000년대 전까지 다 모든 산업 자동화 로봇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로봇이 실제로 뭐 센서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센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물체를 봅니다. 보고는 이걸 잡기 위해서는 사람이 알려준 대로 가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잡기 편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뒷면은 안 보이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뒷면이 안 보이거든요. 얘는 뒷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편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해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능형 문제들 군에서 잘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물체를 잡는 것들이 현재 여러분들은 데모로 거의 보실 수가 없고 유튜브 정도에서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똑같이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정말로 로봇이 생각을 해서 좋은 위치는 어딜까 판단해서 잡는 거고요. 옛날에 있던 것들은 그냥 좌표 정해진 대로 가서 눈 감고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시야를 늘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실제 최근에 어떤 주제들로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수업의 목표는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서 티칭을 한다라는 것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뭐 워낙 긴 동영상이라 일부만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카피해서 유튜브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카피 잘못했네. 요새 이제 딥러닝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위치를 못 찾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일명 텔레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원격지에서 사람이 조정을 해서 물체를 잡는 게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 러닝이라고 하는 물체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컵의 경우에 이렇게 잡는 게 좋겠고요. 접시의 경우에 이렇게 잡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만 컵은 이렇게 잡아야 되죠. 손이 이렇게. 접시는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죠. 접시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을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메타화 해내고 구조화 해낸 다음에 이런 물체를 잡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산업계 쪽에서도 이 스킬 러닝이라고 하는 각각의 기법들, 뭔가 기술들이죠. 그래서 컵은 분명히 이렇게 잡는 게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실린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 경우에는 잘못하면 컵이 찌그러지고,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탄탄하게 잡는데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깨우쳐온 하나의 스킬들인데, 물체가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서 잡는 방법들도 다 다르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까지 많은 업체들이 거의 뭐 99.99%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국내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스킬러닝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되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물체를 메타화해서 그 녀석들이 갖고 있는 캐러거리들, 얘는 동그랗다, 얘는 네모나다, 얘는 세모나다, 얘는 면이 좁다, 얘는 면이 넓다, 이런 것들을 캐러거리 스티어리 가지고서 분석하는 이런 형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고 재밌는 예제 중에 하나가 이 이미테이션 러닝인데, 이미테이션은 말 그대로 모방이고요. 모방 학습이고, 사람의 동작을 동적으로 모방하는 것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번 시키면 로봇이 알아서 밥 퍼먹는 이런 예제들이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잡고 알려주면 그대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 안에는 이거 그냥 카페에서 동작하는 건 70년대 80년대에도 됐고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똑같지 않지만 무언가의 핵심적 요소가 있겠죠. 그걸 파악해서 그 기능 위주로, 예를 들면 제가 글자를 화면에다 쓰면 로봇이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서 A라고 쓰는 걸 따라서 하는 거, 이건 이미 옛날에도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삐딱삐딱 합니다. 근데 A자를 제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면은 전부 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이 패턴의 유사성을 찾아서 로봇이 이와 같이 깨끗하게 쓰는 것들,
이미테이션 러닝 쪽에서 되게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로봇은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제 생각에 2006년도 아니면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로봇 쪽의 연구 주제들은 크게 완전히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옛날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해외 쪽의 스마트 팩토리들은 이런 파트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스토캐스틱 학습화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탁구 치는 로봇, 그 다음에 또는 뭔가 이렇게 맷돌 돌리는 장면, 또는 도장 스탬프 찍는 거, 근데 똑같지 않죠, 항상. 예? 굉장히 비슷한 곳에 도장을 찍지만 항상 똑같지 않은 거. 그 전까지의 로봇들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인 방법을 써서 로봇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06년도 기점부터는 뭔가 사람도, 그러니까 로봇이 쓸데없이 정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틱틱틱틱틱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행동만 하게 하는 방법.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기반의 학습화 기법들이 되게 유행입니다만 국내 인더스트리 쪽에는 이런 기법을 한 군데도 쓰는 것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이런 유형의 학습화 기법들이 여러분들이 필드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게 이제 그 핫한 영역이라면 국내에 있는 인더스트리 산업계 쪽에서는 지금 가장 핫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경로 학습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하고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이용해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로봇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티칭 문제라고 부르고 있고, 로봇이 이렇게 생겼고 워낙 크고 거대하니까 무서우니까 얘들을 이렇게 각도 회전해서 여기까지 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하고 포워드 키네마틱스 조합으로 테스트가 쉽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산업계에서 워낙에 어렵게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치키 뭐 이런 동작들 어렵게 생각해서 티칭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계가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아마 연구단하고 국내 산업계는 2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로봇 활용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그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트렌드를 잘 몰라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잘 모르고 옛날 사람들이라 최근 트렌드를 못 쫓아오시는데, 이 최근에 산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티칭은 굉장히 올드한 주제이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 아까 제가 전반부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래스핑입니다. 물체를 짚는 것들. 이게 이제 로봇을 보급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어디를 잡아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그래스핑, 물체 잡는 거에 굉장히 많은 초점들이 요새 몰리고 있고요. 오히려 티칭보다는 이 그래스핑이 훨씬 어려운 주제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는 되게 도전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래스핑이 굉장히 중요한 예제이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실험까지 가게 되면 그래스핑을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간이 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물체를 스캔을 하고 얘들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디를 잡는 게 유리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조금 더 기초적인 방법입니다만 국내의 어떤 인더스트리가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가 올라가 있는 형태의 문제들, 가우시안 모델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좀 욕심을 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볼 예정인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험하기가 어려워서. 코로나가 끝나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인버스 키네마틱스와 포워드 키네마틱스, 아까 숫자 대입하시면서 인버스의 결과물을 포워드에 넣어서 로봇을 움직여 보셨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었고요. C포스, 여기서의 C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관절을 대입해서 관절 각들, 관절 각이기 때문에 얘들에게 조인트 공간, 관절 공간, 조인트 스페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조인트 스페이스의 값을 넣으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XYZ 롤피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죠.
이 부분 커티전 스페이스 직교좌표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카르테시안이라고도 하지만 커티전 스페이스이고 이 C자를 써서 C 포지셔닝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 커티전 스페이스에서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XYZ 직교좌표계 위에서의 위치 포지션 3개와 롤 피치요 각도 3개를 입력을 하면 이 로봇은 이제부터 알아서 그 좌표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서 그 각도를 포워드에 대입을 해서 이 로봇이 움직입니다.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5부터는 C포스도 있고 인버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입력해서 로봇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C포스 명령 들어가고 있고 좌표 550에 00 롤 피치오는 000 넣습니다. 아까는 막 인버스 계산해서 대입했는데 로봇이 이제 그럴듯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500에 100 좌표로 이동합니다. 롤 피치오는 여전히 000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들 보시면은 롤 피치오가 000인 거 보시겠고, 다시 아까 500에 0 좌표로 하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500에 100 롤 피치오 다시 000. 이제 다른 좌표도 넣어보겠습니다. 400에 100 여기서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 보실 수 있고, 재밌죠? 이제 이게 좀 로봇 진짜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시면 되겠고, 400에 0 좌표 했더니 Q4 좌표계가 크게 뒤틀리는 장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로봇의 한계점인데 이게 되게 길고 여기서 Q4에 회전이 있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질 겁니다. 되게 좁아요. 좋은 각도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여기 제가 잘못 해서 마이너스 1000 한번 넣었는데 이제 무시하고요. 05에 400에 마이너스 100 다시 400에 마이너스 100 좌표 입력. 여기 지금 400에 100이고 400에 마이너스 100입니다. 중간에 한번 제가 나올 수 없는 솔루션을 넣어서 한번 튀는 장면 보셨고, 400에 마이너스 200 여기로 이동했죠. 이쪽이 Y축이고 이쪽이 X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막 대입을 해보시면 이제 로봇이 멋지구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들 보시겠고, 지금 모든 예제는 롤 피치오가 0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 이동하면서 로봇이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산업계에서 원하는 로봇 티칭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봇이 실제 있는데 여기로 로봇이 이동해서 물체를 잡고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픽 앤 플레이스. 픽 앤 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집어서 앤드 플레이스 갖다 놓기. 이송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요 끝단에 이제 제가 손을 하나 달아갖고 오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구매해 놓은 그 실제 로봇의 손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체를 들어서 저쪽에 갖다 놓는 것들 시뮬레이터 위에서 구현 아직 안 했습니다만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구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물체를 집어서 갖다 놓는 과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용어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트래젝토리 플래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패스는 뭐고 트래젝토리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 플래닝하고 트래젝토리 플래닝이라는 용어를 아마 보실 거예요. 한국말로는 경로, 경로당할 때 경로고요. 플래닝은 설계죠. 여기서 설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경로 설계, 트래젝토리는 한국말로 궤적입니다. 그래서 궤적 설계라고 부릅니다. 왜 뭐 한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용어를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경로 설계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쓸만한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패스 플래닝 하고서 영어로 쳐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것들 중에 쓸만한 것들은 이제 전공 분야로 들어가면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영어 표현들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 패스 플래닝하고 트래젝토리 플래닝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패스 플래닝은 시간에 대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트래젝토리 플래닝은 시간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로는 그냥 내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지금 보시면은 move A to B, A에서 B로 가라 이 경로이고요. 대신에 궤적 트래젝토리 플래닝에서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시간을 고려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반드시 1초에 가야 된다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뭐 0.5초 만에 가야 된다거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트래젝토리 플래닝,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패스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25페이지에 있는 예제 어디 갔어요? 바로 이거죠. 전 페이지에 했던 이 예제.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가 있죠. C포스 명령 쓰면 그냥 500에 0 잡혀갔다가 400에 마이너스 100 잡혀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패스 플래닝이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거의 대부분 사실 패스 플래닝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텍트 타임이라고 불리는 공정에서 내가 이 물체를 집어서 빨리 옆에다 놔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뭔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무언가가 오는데 내가 이거 빨리 집어서 옆에다 넣어야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러면서부터는 요 패스 플래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공학적으로 설명한다면 트래젝토리 플래닝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거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데 1초 걸린다. 이게 트래젝토리 플래닝이 아닌 겁니다. 트래젝토리 플래닝의 진정한 의미는 각각의 관절들이 움직이는데 이 관절들의 움직임이 시간에 대한 함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슉 하고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나, 가속을 어떻게 하며 감속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악셀러레이션, 가속, 그 다음에 멈춰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디셀러레이션, 감속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두 가지의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바로 트래젝토리 플래닝입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토르의 망치를 가지고 재밌게 PD 컨트롤이라는 컨셉을 배워보셨는데, KP나 KD 두 개의 개인값을 높이게 되면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P나 D가 되게 작은 걸 쓰게 되면 천천히 움직이고, 물론 이제 D가 높아지면은 댐핑이 많아져서 느려집니다만 KP 쪽을 높이게 되면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방에서 간단하게 했던 실험용으로 만들어 놓은 로봇팔인데요. 자, 왼쪽 위에 지금 보시면 휙 움직이는 거 보시면 되게 빨리 움직이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면, 아이고, 끝난 다음 다시 재생해야 되는구나. 예, 끝난 다음에 다시 재생해 볼게요. 움직이는 걸 보세요. 휙,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오른쪽 옆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은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네, 방금 전보다 느려진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교되시나요? 그죠? 네, 아까보다 확실히 늦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의 경우에는 되게 빨리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있는 영상 왼쪽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방금 전 거보다도 더 느리죠. 그 다음에 끝에 마지막 거 보시면은 굉장히 느리게 해당 각도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 로봇의 속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이 현재 제일 빠르고 제일 느리게 움직이죠. 여기 있는 예제는 슉 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컨트롤의 관점에서 보시면, 아, 얘는 게인을 되게 높은 걸 줬구나, 얘는 게인을 낮은 걸 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교롭 일부러 그랬지만 이 네 가지 예제는 보시면은 똑같은 개인값을 썼습니다. 똑같은 개인값을 쓰는데 여기에 P 컨트롤 값, D 컨트롤,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걸 쓰는데 얘는 되게 빠르고 얘는 되게 느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바로 트래젝토리 플래닝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해서 로봇이 휙 하고 움직이는데 각각의 가속과 감속에 대한 것들을 팩터를 여기서 조절을 해서 컨트롤하고는 상관없죠. 이 부분에서 컨트롤이 아니라 이 부분의 경로를, 트래젝토리를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로봇이 빠르게 움직이고요.
경로를 느리게 움직이면 이 로봇은 되게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라고 하는 부분 또는 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고, 산업용 로봇이든 실제 서비스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들이든 간에 경로 설계하는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로는 뭐냐면요, 트래젝토리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항식을 사용합니다. 폴리노미얼 다항식이고요. 각도 하나를 결정하는데 이 각도는 시간에 대한 함수이고 a 더하기 bt 더하기 ct 제곱 더하기 dt 3승 3승짜리 다항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승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a, b, c, d 4개가 들어가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a, b, c, d 값을 우리가 잘 조정을 하면 얘는 처음에 이쪽이 시간이고요. 이쪽은 세타 t 위치입니다. 얘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세타가 증가하다가 거의 일직선 비슷하게 가다가 다시 꺾어지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이 1초 동안에 포지션이 변하는 과정인데요. 포지션 변화를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휙 한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휙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경로는 우리가 이 사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어떤 궤적으로 그릴까, 그러니까 궤적을 이 사이를 어떤 궤적으로 채울까 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이 바로 이 트래젝토리 플래닝의 컨셉이 되겠고요. 이 그림하고 되게 유사한 거 제가 재미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컬레이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한 다음에 똑같은 등속도로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내리는 과정으로 되어 있죠. 이 녀석의 커브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해서 쭉 따라가다가 다시 천천히 꺾이면서 들어갑니다. 이 시작과 이 끝부분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요, 속도는 뭔가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 축이 시간축이고 y축이 세타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도를 뜻하겠죠. 이때 기울기가 좀 크죠. 속도가 좀 큽니다. 이때 기울기 어때요? 속도가 0이란 얘기죠. 굉장히 천천히 속도가 시작할 때 팍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거의 0에 가깝게 천천히 가속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감속할 때는 속도가 되게 빠르게 오다가 슈 오다 쭉 하고 천천히 멈추겠다는 겁니다. 이 모션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부슝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빨리 천천히 가속했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감속되는 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로봇이 움직이는 모션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브레이크 댄스 이런 데서 보시면 뭐 로봇이 이렇게 티크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 치캉 차캉 하는 모션, 찡 차캉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찡 차캉 하고 움직이는 건 마지막 감속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부드럽게 움직였다 부드럽게 멈추는 형태로 궤적 제어를 하시게 되면은 치킹 차캉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부잉 부응 하고 움직이는 게 바로 이 궤적 제어의 영향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급격히 속도를 올린 다음에 여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멈추지 못하잖아요. 시작할 때도 속도가 0이었는데 갑자기 못 움직이니까 점프를 펑 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트캉 트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런 패턴이고요. 시작과 끝 쪽의 기울기를 0으로 유지하는 것이 궤적 제어라 부드럽게 움직였다가 부드럽게 멈추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로봇들 움직임의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시작할 때 속도 0이고 끝날 때도 속도가 0으로 할까요? 오래 로봇을 움직이게 되면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면 로봇들의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장기간 쓰기 위해서 부드럽게 시작한 다음에 부드럽게 멈추는 커브를 개발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트래젝토리 플래닝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큐빅이라는 표현은 큐브 말 그대로 4개를 뜻하는 거고요. 미지수 4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에 대한 정보이고 이 커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멈추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속도는 커브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속도가 시작을 해서
중간 지점에서 속도가 최고 지점에 이르렀다가 속도를 다시 감속시키면서 마지막 속도는 0이 되게 만드는 게 트래젝토리, 궤적 제어의 핵심이고요. 가속도,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 악셀러레이션이 나오고, 가속도는 초기에 얼마였냐면 0보다 커서 양수였는데 팡 하고 가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점점점 가속이 줄어들면서 바로 이 부분, 속도의 기울기가 0인 부분이 가속도가 0인 지점이겠죠. 여기 숫자 보시면 가속도가 0인 지점, 바로 이 부분이 기울기가 0인 지점인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속을 하니까 가속도가 양수에 있다가 마지막엔 감속을 해야 되니까 0보다 작은 음수 쪽에 가속도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수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A, B, C, D를 이러한 유형의 커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경로 제어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 경로 제어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씁니다. 우리가 세타는 A 더하기 BT 더하기 CT 제곱 더하기 DT 3승인데 시간이 0일 때는 시작하는 각도 세타 S 스타팅 각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T가 0이다 라고 대입하면 T는 0일 때는 시작하는 각도니까 T는 0, 0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A는 무조건 세타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할 때의 속도 한번 미분을 하면 세타는 A 더하기 BT 더하기 CT 제곱 더하기 DT 3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펜이 어디 갔나? 잘 안 보여서 지운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타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서 A 더하기 BT 더하기 CT 제곱 더하기 DT 3승인데 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한번 미분하면 위에다 점 표시 붙여주고요. 세타 t는 A 미분하니까 0, BT 미분하니까 B, CT 제곱은 2CT, 그 다음에 3DT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 큐빅 폴리노미얼 형태의 트래젝토리 플래닝이 되겠죠. 시간 t가 0일 때는 A가 나오는데 t가 0일 때는 시작하는 각도 세타 S겠죠. 세타 S는 A가 나옵니다. 자, 시작할 때 속도 얼마였나요? 0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간 t가 0일 때 2ct, t가 0이니까 없어지고 3dt 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b는 세타 닷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속도가 0이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t는 0일 때 이게 없어지니까 b는 무조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작할 때 속도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수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B는 무조건 0이 되고 A는 무조건 시작할 때의 각도니까 세타 S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끝날 때의 속도, 끝날 때 시간 T는 T까지 끝날 때의 속도 세타 도트는 0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수식에서 T가 이제 마지막 시간 T까지 가니까 대문자 T를 넣어서 대입하고 속도는 0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식이 네 번째 수식이 나왔고요. 끝날 때에는 시간 t가 t일 때, 대문자 t일 때 목표 지점에 가 있으면 좋겠죠, 세타가. 그래서 시간 t는 대문자 t일 때 목표가 파이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총 수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자 이렇게 시간 t가 있고 여기가 세타라면 시작할 때는 세타에서 S에서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속도는 0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기울기가 0이라서 미분해서 t는 0일 때가 0, 그래서 b는 무조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서 끝날 때 시간 여기가 t라고 한다면 이 지점엔 세타 f였으면 좋겠는 거죠. 바로 세 번째 수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속도도 0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분한 값이 0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번째 수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수식이 있고 미지수는 A, B, C, D 4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이걸 풀게 되면 D는 이와 같이, C는 이와 같이, A는 세타 S, B는 0이라고 하는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얘의 경우에는 커브가 목표로 하는 게 속도가 0이고 출발해서 또 끝날 때 0이었으면 좋겠다는 커브인데 얘의 경우에는 시간 t가 0일 때나 끝날 때 속도가 존재를 해요. 0이 아닌 경우, 기울기가 이런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면 이쪽으로 가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끝날 때도 속도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커브를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오른쪽 수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A는 세타 S, B는 초기 속도니까 오메가 S, 그리고 연립방정식 마저 풀면 D하고 C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수식하고 요 수식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얘의 경우에는 오메가 F, 오메가 S가 0이 들어가면 바로 이 수식이 나오고요. 여기도 오메가 S, 오메가 F가 0이면은 바로 이 수식이 나오죠. 이게 없어지면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이 왼쪽 수식이고요. 속도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오메가 S, 오메가 F가 또 같이 0이면서 이게 지워지면 이렇게 나온 수식이 바로 여기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외울 필요도 없고요. 간단하게 미분 한번 한 다음에 유도하면 나오는 수식이고, 경로 쪽에 투입을 하면 이게 로봇의 움직임을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예제에다 제가 녹여 넣었고요. 예. 제로 6를 보시면은 처음 나온 또 트래젝토리 플래닝의 예제로 tfor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이 Q1, Q2, Q3, Q6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을 넣습니다. 그래서 현재 000 좌표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 시간 t를 세컨드로 초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서 보시면 세타는 A 더하기 BT 더하기 CT 제곱 더하기 DT 3승을 녹여 넣어서 Q1부터 Q6까지 그대로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A, D, C를 초기에 구할 수가 있죠. 시간 t가 있으니까 T 3승은 T3라고 표현했고, T 제곱은 T 곱하기 T에서 T2라고 표현해서 A 6개와 D 6개, C 6개, A, D, C 각각 6개 축에 대해서 다 구해놓고 포문 안에서 Q1 세타는 A 더하기 BT 더하기 CT 제곱 더하기 DT 세승 각각의 축에 대해서 계산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 Q1, Q2, Q3, Q6까지 궤적을 쫓아가기 위한 현재의 각도들이 다 나타나겠죠. 그게 계산이 되면 에러가 P 컨트롤러 계산해서 각도에다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출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6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목표값은 이제 tforce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00, 90도까지 가는데 시간을 1초 동안 가라 하고 명령을 보내면 90도까지 가는데 1초 동안 갔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1초 동안. 자, 여기 보시면 1초 마지막 여기 끝 숫자 보시고요. 90초고 2초 동안 가보겠습니다. 90도까지 2초 동안 가니까 로봇 움직임이 아까보다 부드러워졌고 약 2초 걸리죠. 다시 0 위치로 2초 동안 가고 있습니다. 1, 2, 5로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초 동안 90도 갔다가 0도 가보고요. 2초 동안 90도 갔다가 0도 가보는 거고요. 5초 동안 90도 왔다가 다시 0도로 95초 동안에 복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이 경로 설계가 들어가면 이 마지막 끝단에 속도가 떨어지거나 시작할 때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로봇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에서는 이 트래젝토리 플래닝이 필수입니다. 이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안 하고서는 로봇을 동작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로 6 예제에 가서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트래젝토리 플래닝의 컨셉이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로봇을 갖고 하실 때에도 PD 컨트롤에 해당하는 개인값도 수정하지만 트래젝토리 플래닝에 해당하는 이 시간과 내가 어떻게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할 것인가가 실제 로봇 움직일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tforce라고 하는 지금 여기 함수가 잘 보였나 모르겠는데요. tforce 각도 넣고 마지막 순간에 시간을 넣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넣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갑자기 함수들이 막 폭발했죠. 여러 가지 등장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FK라는 함수는 포워드 키네마틱스이고 각도를 넣으면 XYZ, 롤 피치요,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이 나옵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 내부를 어떻게 꾸몄는지는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뉴머리컬 메소드를 쓴다, 뉴턴 랩슨 비선형 방법을 쓴다라고만 얘기 드렸고 내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풀 수만 있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수식을 가져오실 거라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고요.
산업용 로봇들의 많은 경우는 사실 이 함수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데 이 로봇의 경우에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을 뿐이고요. XYZ RPY라고 하는 직교좌표계 위에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넣으면 각도 6개를 리턴해 주는 것이 바로 IK입니다. 자, 그리고 전에 썼었죠. 무브 명령을 쓰면 벌추얼 로봇이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P 컨트롤로 KP 개인만 가지고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컨트롤 오늘 처음 나왔는데 무브 명령하고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같이 써서 포지션 명령에 각도를 넣고 KP 세팅을 해주면은 내부적으로 KP는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YZ 롤피치오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반대되는 역할이죠. C포스는 커티전 스페이스 위에서의 포지션이라서 입력으로 XYZ 롤피치오를 넣으면 이 로봇이 슉슉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 부분이고 C포스는 실제로 인버스 키네마틱스하고 포지션 명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 여셔가지고 스크립트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FK, IK, 그 다음에 로봇을 움직이는 무브 명령 이 세 가지가 이 각각의 예제에 추가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T포스는 오늘 배웠던 트래젝토리 컨트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사실은 포지션 명령하고 똑같은데 Q1, Q2, Q6까지의 입력에 큐빅 폴리노미얼 오늘 방금 전에 배우셨던 시간 t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움직임이 포지션의 경우에는 그냥 P 컨트롤만 해서 피슈 이렇게 움직이는데 T포스는 이렇게 움직이죠. 시작할 때도 느리게 끝날 때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얘는 끝날 때만 느리죠. P 컨트롤이라.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 여러분들이 사용 용례들 익숙해 주시고 다음 아마 그 중간고사 기간에 하게 될 숙제는 로봇을 여러분들이 실제 움직여서 뭔가 특정 패턴을 그리는 형태로 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를 이메일로 다시 하겠습니다만 시험 숙제는 사이버 웹사이트 안에 있고요. 거기에 제가 올릴 거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이메일 공고 드리고 시간도 그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공지 내고 한 하루 정도 시간 드리고 숙제 하시도록 하고 저한테 제출하는 형태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준비는 하여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제들하고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들 잘 알고 계시면 뭐 정말로 문제 한두 개 정도만 낼 거라서 이건 중간고사 성격보다는 중간고사 기간에 출석과 원격 강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시간을 비워두시고 문제들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